아름다운 문화유산의 나라 스페인이 최근 폭동의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국가 부채는 스페인을 경제 수렁에 빠뜨렸고 잇따른 긴축 정책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과 같은 보장성 세금 부담이 고스란히 청년층으로 전가되면서 세대 갈등도 커지고 있다. 스페인의 장기 침체라는 제동이 걸린 이유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잃어버린 10년 뒤 여전히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일본과 최근의 스페인의 경우를 살펴볼 때 활발한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인구가 최고조를 이룬 뒤 하락하는 시기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국가적인 금융위기로까지 번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생산 가능 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엔 단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부양 부담이 늘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마저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세대, 전체 인구 중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 돌파는 경제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6월 23일 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196개 국가 중에서 5천만 명을 넘어선 나라 26개 국가입니다. 또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인 나라 전 세계에서 39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 39개 국가 중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 7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구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이라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은 그런 나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크고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전망이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이다. 이에 반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 인구는 급증해 2050년엔 60대 이상 인구가 절반이나 되는 기이한 구조가 된다. 1970년대 4명이 넘는 출산율이 80년대 2명으로 감소하고 급기야 1.8명으로 감소한 최근의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인구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 활동을 펼쳐 국가를 유지하는 존재다. 인구의 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기 마련이다. 고대 로마 제국의 황금기엔 인구가 1억 명이 넘었지만 계속된 전쟁으로 전체 인구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부족한 군사를 용병으로 투입하는 등 과도한 지출과 줄어든 세입으로 로마는 결국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프랑스는 중세의 세계 3위 인구 대국으로 유럽 정세에 영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시민혁명을 거치며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강해졌고 피임이 발달하는 등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해지며 강대국의 면모를 잃게 됐다. 사실 인구라는 것은 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옛날부터도 고대 국가에서도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방력을 갖춰야 되고 군대를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인구가 필요했고 또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는 걸 파악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원 조달을 측면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인구가 생산 활동에 투입되면 더욱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인구 중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 가능 인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생산 가능 인구가 부족하게 되면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0년 4천만 명에서 2060년엔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실제 경제활동 인구는 더욱 낮은 실정이다. 총 인구 5천만 명에서 유소년과 고령자를 제외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나온다. 하지만 여기서 실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군인과 재소자, 그리고 주부와 학생을 제외하면 경제활동 참여 인구는 총 인구의 46%에 불과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OECD는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 2030년에 1% 이하로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이제 경제가 발전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면 기술은 축적은 되는데 더 이상 후퇴는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밑으로 줄어들 염려는 별로 없는 것인데 노동하고 자본은 이제 인구에 따라서 사이즈가 결정이 됩니다. 결국 자본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게가 일을 해서 번 돈을 저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자본의 형성이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면 저축액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럼 자본이 커지는 것에 이제 제약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가 그 경제 잠재 성장률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먹거리를 조달했던 농경사회를 지나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세계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연을 물리적으로 이용하던 것에서 탈피해 화력과 증기를 이용해 생산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 수가 있었다. 1800년대에 10억이던 인구는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며 2050년엔 급기야 100억을 돌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쟁 후 베이비 부머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으로 70년대 철강과 기계, 80년대 자동차와 전자 등 첨단 산업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인구까지 줄어들 전망이어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산업이 여태까지는 뭐 경공업에서 이제 뭐 중화학공업으로 또 오고 중화학공업에서 이제 첨단 산업으로 지금 계속 넘어오면서 거의 모든 전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우리가 진출을 한 상태거든요. 거의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진출해서 우리가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나갈 산업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산업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이제 중진국 함정에 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이제 인구 측면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할 인구 대책이 시급하다. 급격하게 증가한 고령 인구를 활용해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독일과 100년에 걸친 가족 정책으로 출산율을 회복한 프랑스. 이 두 나라의 인구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어떤 점을 배워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독일의 전체 인구는 약 8천만 명. 이 중 15세 이하의 비율은 13%로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독일은 유럽에서 고령자의 나라로 불린다. 자동차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제조업 강국인 독일 또한 우리와 같이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Und sie eben auch mitnehmen das Wissen über Produktionsprozesse und über die Absatzmärkte, das eben auch schwierig dokumentierbar ist und nicht leicht übertragen werden kann an die jüngere Generation. 노동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과도한 연금 지출도 문제다. 2008년 독일 예산 중 사회 보장비는 50%가 넘어 유럽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Als ich hier in dieses Haus, in dieses Heim kam, da habe ich natürlich meine Rente dem Heim überlassen. Und wir brauchen ja hier nichts. Wir können oder kaufen auch nichts ein, weil wir hier alles bekommen, was wir brauchen zum Leben. 독일은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 노동자의 건강 유지와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정년 보장을 통해 노동 부족 현상을 대비 중이다. Nein, das war ganz normal. Die Post war Behörde, ne, und ist privatisiert worden. Und waren so viele Leute und dann hat man auf eigenen Antrag in Rente gehen können. Haben Sie sich das selber entschieden? Ja, selber entschieden, ja. Also ich bin jetzt 81 Jahre alt und ich bin mit 56, als ich 56 war, bin ich in Ruhestand gegangen, vorzeitig, weil ich sehr viel krank war. Das hat natürlich damit zu tun, dass man die Bevölkerungsstruktur kurzfristig nicht über Fertilität verändert. Und wenn man jetzt kurzfristig etwas tun will, um die Beschäftigung zu erhöhen oder hochzuhalten und die Abhängigkeitsrate niedrig zu halten, dann hat man die schnellsten Erfolge, wenn man eben an der Weiterbeschäftigung älterer Arbeitskräfte ansetzt.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곳은 65세가 넘은 노인분들이 일하시는 업체다. 기름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다. 노령화 시대예요. 노인네들은 지금 80대, 90대, 100대 노령화 시대예요. 완전히 그냥 노인네들만 지금 모이는 데가 경로당도 가보면은 노인네가 뭐 우리 경로당도 역시 7, 80명 이상 노인네가 그냥 모여가지고 참 아무 일 없이 놀고 있는 분이 허다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57세가 되면 퇴직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65세까지는 일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65세면 지금 노인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런 주사를 먹었지만요. 지금은 아무래도 80이나 가야 노인네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80이라도 뭐 내 능력만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는 노인에 대한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보고서에서 노인의 기준을 경제활동 능력을 고려해 70세로 수정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현재 인구의 73%를 차지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이 되면 총 인구 감소와 함께 53%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노인 기준의 변화로 고령 인구의 비중은 줄고 생산 가능 인구는 60% 수준으로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노인 패러다임이 바뀌면 정년이 길어지게 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인 활동 범위도 넓어지게 되지만 정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상태에선 오히려 연금 수령 시기만 늦어져 빈곤한 노후가 지속될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차도 존재한다. 노인 기준을 바꾸면서 다른 대책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우리 노후 생활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안 그래도 우리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 노인 빈곤만을 심화시키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첫 번째로 노인 기준을 바꾸는 문제가 그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당장 입법을 해서 내년부터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런 정년 제도라든지 이런 재반 그 제도가 바뀌고 그거를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그 관행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 고쳐 나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채워줄 노동 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를 확보하는 두 번째 방안은 외국 인력을 확보하는 것. 요즘 우리나라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결혼 이민자를 포함해 현재 체류 중인 외국 인력은 1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고용 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들은 4년 10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주로 제조업이나 농업, 건설업 분야에 배치된다. Ở Hàn Quốc thì tôi thích bởi vì cái thứ nhất là con người Hàn Quốc rất là thân thiện. เพราะว่าค่าเดินทาง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ที่จะมาทำงานที่เกาหลีครับใช้เงินน้อยครับไม่เยอะครับแล้วก็เงินเดือนที่เกาหลีก็สูงครับ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근무처로서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좋은 이미지다. 이들은 자국에서 50시간의 정규 교육을 받은 뒤 한국으로 들어와 2박 3일간 노동 법규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된다. 그렇다고 외국 인력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내 인력과의 일자리 다툼 문제나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근무하고 돌아감으로써 전문 기술을 기능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국가에서는 플러스가 될 거고 저희 나라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출생자 수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지만 밀려드는 이민자들 덕분에 국가의 전체 인구는 오히려 늘어났다. 지난해 독일로 이민 온 사람은 30만 명이나 되는데 덕분에 재정 위기 속에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Und was man auch immer machen kann, ist natürlich über Migration kurzfristig Entlastung schaffen. Also Leute immigrieren zu lassen im erwerbsfähigen Alter. 외국 인력 유입은 우리 경제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미래 성장 방향을 고려한 인력의 선별 도입과 사회 통합 노력이 필요하다. 에펠탑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낭만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최근엔 성공적인 출산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다. 지난 93년 출산율이 1.66명으로 떨어지며 사회적으로 위기의식이 조성됐다. 이로 인해 파격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정책들이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 여성의 일과 양육,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프랑스는 유럽 제1의 출산율 국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Schématiser un peu les choses. 1945, 1972, un modèle mère au foyer. 1972, au jour d'aujourd'hui, conciliation, vie familiale, vie professionnelle, pour les femmes notamment, et le cas échéant, s'ils le souhaitent, pour les pères aussi.
딸과 함께 사는 넬리 씨는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장맘이다. 그녀는 육아 비용의 절반 이상을 프랑스 국립가족기금과 직장으로부터 보조받고 있다. Alors, ma fille est en crèche et la crèche est financée déjà par l'État, par la CAF. Moi, je paye pour 5 jours de garde, 10 heures par jour. Je paye 320 € par mois, mais j'ai 160 € qui me sont remboursés par mon employeur. Et puis après, encore 80 € de remboursés par les impôts. Donc, ça me coûte 80 € par mois pour la faire garder. Voilà. Parce qu'on n'a pas le même. Toi, tu as rose et moi, j'ai bleu. 혼자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더욱 많기 때문에 넬리 씨는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따로 지정해 일한다. Donc moi, je me lève le matin à 7h30. Je prépare, je donne son biberon à Jeanne, je bois mon café, on se prépare. On part d'ici à peu près vers 8h30. Je dépose Jeanne à la crèche. Après, je vais à mon travail, je commence à 9h jusqu'à 18h. Et à 18h, quand je sors du travail, je récupère Jeanne à la crèche. On rentre ici et voilà, on joue un peu. Il y a le soir, on prend le bain, on fait le repas. Et puis après, Jeanne, elle se couche vers 9h30 à peu près.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돼 있어 프랑스에서는 넬리 씨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정책 덕분에 프랑스는 2008년 인구 대체율 수준인 2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했다. Prime à la naissance, une prime de 800 € pour les mères célibataires qui n'ont pas beaucoup de ressources. Et il y a aussi des aides tous les mois, donc avant 3 ans, de 0 à 3 ans. Donc ça, ce n'est pas pour toutes les personnes, mais c'est pour les familles qui sont en difficulté ou qui sont les mères célibataires, par exemple. Et j'ai une aide parce que je ne travaille pas le mercredi et que j'emploie quelqu'un le soir pour m'aider, pour s'occuper des enfants. 프랑스에서는 3세에서 5세의 모든 아동들이 국영유아원에서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에 GDP의 3%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Il y a eu une étude il y a 4 ans de la Commission européenne qui estimait que sans doute très exactement en 2035, la France pourrait être une des économies les plus dynamiques d'Europe. 프랑스가 향후 20년 유럽의 최강국으로 재도약할 것이란 자신감은 높은 출산율을 통한 인구의 증가라는 희망 때문일 것이다.